완벽 판매 돌파. 재구매 압도적 판매. 남지연 알부민 더 진하게 더 고함량으로 25,500mg에서 31,040mg으로 알부민 복합물 제가 직접 배합했습니다. 남지연 원창의 알부민 2090 울트라 맥스. 간에서 매일 생성되는 알부민, 우리 몸속 혈장 단백질의 주요 성분. 혈액속 핵심 단백질로 영양소가 몸속 곳곳 제대로 전달되게 하는 영양 배달부. 건강상태 지표물질 알부민. 하지만 나이 들면서 알부민 생성능력 저하. 그래서 드셔야 합니다. 100% 덴마크산 알부민 함량 폭탄 31,040mg. 알부민 특성을 고려. 특허 6종이 집약된 특허 조성물 3종을 더.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nna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안녕하십니까. 아시아투데이 TV에서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에 보내드리는 선거권의 현장 정치. 오늘 인사드립니다. 4월 28일입니다. 자,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주에는 대선과 관련해서 중요한 빅 이벤트가 3개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2개는 거의 확실하고 하나는 이번 주에도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뭐냐면 처음은 이 국민의힘 2강 진출자, 지금 4강전을 벌이고 있죠. 대선 후보 경선 2명으로 압축되는 그 이벤트가 있습니다. 내일 발표가 됩니다. 지금 투표 중입니다.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 그리고 책임당원 투표 50%, 이렇게 해서 내일 양강 두 사람이 가려집니다. 자, 그리고 두 사람 만약에 오늘 과반수 득표자가 있으면은 그 후보가 바로 되지만은 과반수 득표자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적죠. 지금 4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2명이 최종 결승전을 벌이는, 자, 그런 상황이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지만은 드디어 출마 선언을 합니다. 자, 비서실장이 먼저 나왔습니다. 아마 캠프를 꾸리기 위해서 나왔을 텐데 그 소식도 잠시 후에 같이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이벤트 빅 이슈가 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대법원의 결정입니다.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사건 최종심이 이러면 이번 주에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후보 등록 전 보통 5월 10일까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자, 이번 주말부터 연휴에 들어갑니다. 연휴에 들어가서 긴 연휴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 전에 결론을 내려버릴 수도 있다는 그 예상까지 있고, 이 대법원 확정 판결은 2가지 관전 포인트가 있죠. 하나는 이 시점, 언제 선고를 내릴 것인가, 그 시점의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 내용입니다. 내용. 지금 3가지 정도가 예상이 되죠. 하나는 검찰의 상고를 기각을 해서 무죄를 해주는 것, 그것도 지금 전혀 가능성을 배제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유죄 취지로 고법에 다시 파기 환송하는 이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파기 자판 이야기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런 상황들이 예상이 되는데 잠시 후에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일부에서는 아시아투데이 기사 신청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시아투데이에서 다룬 기사 중에서 핫 이슈로 꼽힐만한 내용을 신청 분석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낙연 첫 대선 출마 의사 표명 이 부분도 있고, 그리고 한덕수 플러스 국힘 후보 경쟁력 충분하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또 2부 이슈 집중해볼 시간에는 국민의힘 경선 주자들의 닮은 듯 다른 한덕수 마케팅, 자, 그 내용과 또 한덕수 등판에 초긴장하는 이재명, 그리고 선거법 위반 대법 판결, 이재명 덮칠 쓰나미 될까, 이재명의 내란 종식, 명분 우파 개멸 시나리오, 이런 순으로 오늘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썸네일에서
이 한독수 돌풍, 조희대 폭풍, 이재명 덮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에 이 두 가지가 같이 덮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돌풍, 한독수 돌풍이 먼저 불고 그 다음에 조희대 폭풍이 이 다음 주쯤에 몰아닥칠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자, 일단 먼저 알사투데이 이 기사 심층 분석입니다. 자, 알사투데이가 단독으로 오늘 인터넷판에 나온 기사입니다. 한독수 총리 5월 1일 전격 사퇴. 자, 날짜가 박혔습니다. 알사투데이가 처음으로 날짜를 확실하게 박아서 단독으로 보냈습니다. 대선 출마 의지를 고쳤다. 알사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은 이 한독수 대행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죠. 5월 1일 이 총리직을 사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날은 근로자의 날로 근로자의 날인데 이 날 사퇴 시기를 정한 데 대해서는 그날 공무원들은 정상 출근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근로자의 날에 이 많은 그 기업체는 이 근로자들을 위해서 쉬지만은 공무원들은 다 출근을 하죠. 그래서 공무원들이 정상 출근을 하기 때문이다. 만약에 5월 1일을 놓치게 되면은 좀 뒤로 쭉 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5월 2일 금요일까지 있고 그 다음에 5월 3일 토요일부터 연휴입니다. 5월 3일 토요일, 5월 4일 일요일 쭉 그 5월 5일은 석탄일과 석가탄신일하고 어린이날에 겹쳤죠. 그래서 5월 6일 날 대체 휴일입니다. 그래서 쭉 하기 때문에 저 뒤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어차피 5월 4일이 공직자 사퇴 시한이죠. 공직자 사퇴 시한이 일요일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 전에 이 공무원들이 출근을 하는 5월 1일 날 총리직을 사퇴를 합니다. 보통 이런 취재를 할 때는 교차 체크를 하죠. 아주 중요한 그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알사투데이도 복수의 정치권 관계자는 이날 오전 알사투데이 인터뷰에서 한독수 총리께서 5월 1일 총리직 사퇴를 결심하신 것 같아. 미국과의 무역 협상의 밑거름을 다 걸어놨고 이미 성과도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서 결심을 내리신 것으로 알고 있다. 지난주에 후반부에 그 2+2 회담이 있었죠. 미국에서 우리 최상목 그 경제부총리 그리고 안덕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가서 미국의 재무장관 그리고 USTR 대표하고 협상을 벌였습니다. 거기서 미국 쪽에서도 아주 만족하는 그런 반응이 나왔고 물론 이거 협상의 시작이지만 스타트를 잘 끊었다. 그리고 이것이 어차피 7월까지 갑니다. 7월에 그 트럼프가 보편 관세의 이 상호 관세의 그 유예를 했죠. 상호 관세 그 적용 시점을 90일 동안 유예를 했기 때문에 어차피 7월까지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7월로 가는 패키지 딜을 할 텐데 그것을 위한 이제 기반을 닦아놨기 때문에 내려올 수 있다. 일단은 최상목 대행이 그러면 그 다음에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게 되죠. 최상목 권한 대행도 경제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일단 밑거름을 다 걸어놨기 때문에 한독수 대행은 일단 내려올 수가 있다. 한 총리가 사퇴하면 대통령 권한 대행 체제가 또다시 최상목 권한 대행으로 전환되는데 그 정부 관계자는 최상목 대행은 이미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경험을 한번 했죠. 정부를 잘 이끌 자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5월 1일 한 대행이 이 사퇴를 하는 걸로 지금 알려지는데 그 앞서서 오늘 한 사람이 전격 사퇴를 했습니다. 누구냐?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오늘 오전에 사퇴를 했습니다. 자, 왜 사퇴를 했을까요? 그런데 이 비서실장이 한독수 대행이 처음 국무총리가 됐을 때부터 같이 보좌를 해왔습니다. 국무총리가 됐을 때 이 민정실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정실장. 그리고 지금 비서실장으로 승격을 했는데 그 비서실장이 사퇴를 했습니다. 이 손영택 총리 비서실장인데 최측근입니다. 손영택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오늘 사직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예, 저기 기사가 나오고 있네요. 한독수 대행이 그렇다면은 이제 그 출마를 하기에 앞서서 비서실장이 먼저 사퇴를 해서 자리를 만들어 놓는 거죠. 자리를 깔아 놓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한덕수 캠퍼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이제 전초부대격으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손영택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의공입니다. 의공. 어쩌다 공무원. 이 정무직, 그러니까 대통령실이나 총리실에는 특히 대통령실에 많지만 총리실에도 의공이 있습니다. 어쩌다 공무원. 늘공은 원래 정부 부처에 있던 사람들이 파견 나가는 것이고, 의공은 뭐 정치인이나 아니면 언론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용산 같은 데서 참모 역할을 하죠. 그런데 총리실에도 의공 그룹이 있습니다. 이 손영택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늘공이 아니고 의공입니다. 일단 손영택 비서실장은 오늘 10시에 그 국회 정무위원회에 참석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 사표를 내면서 불출석 의사를 전달을 했다. 자, 그러면 손영택이 누구냐? 누구길래 나와서 대선 판을 까는 역할을 할까? 정치인 출신입니다. 공무원 출신이 아니고. 한덕수 대행이 국무총리를 취임한 직후에 총리실 민정실장으로 임명이 됐는데 2023년 12월부터는 비서실장으로 승진을 해서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총리실의 민정실장은 주로 정치인들이 많이 갑니다.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 하는 이상식이라고 있습니다. 그 부산경찰청장을 한 이상식 그 민주당 의원인데 이상식도 그때 문재인 정권에서 그 국무총리실의 민정수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민정실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손영택 전 비서실장이 되죠. 손영택 전 비서실장은 양천을 서울에 있는 양천을의 당협위원장이었고 지금 21대 총선에서도 그때 미래통합당 현 국민의힘 전신이죠.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정치인이죠. 정치인이 민정실장, 비서실장으로 있다가 선제적으로 퇴임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그쪽에 정무 라인이나 홍보 라인에 그 정부 홍보 파트에 공보 파트 이쪽에 의공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 어쩌다 공무원 된 사람들, 정치인 출신들, 아니면 언론인 출신들. 이 사람들도 곧 나온다. 그래서 캠프를 만든다. 그러면 지금 딱 맞아 떨어지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5월 1일 출마 선언 설 바로 그 직전에 캠프를 미리 만들기 위해서 자리를 이제 깔아놔야죠. 그래야지 한덕수 대행이 오죠. 자, 그 캠프를 만드는 팀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또 하나 의미 있는 기사가 있습니다. 아시아투데이 지면 두 번째 기사입니다. 이낙연이 첫 대선 출마 의사를 표명을 했다. 자, 이낙연이 첫 대선 출마 의사를 표명했다. 이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낙연 하면은 과거에는 그래도 호남의 맹주였죠. 호남의 맹주. 이재명과 같이 2022년 대선에서 끝까지 겨뤘던. 자, 이낙연 새미래민주당입니다. 지금은 그때 민주당에서 나왔죠. 비명 행사하면서 막 그 비명계가 공천 학살을 당했을 때 그때 만들어진 당이 새미래민주당인데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 고문이 대선 출마 의사를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최근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SBS입니다. SBS와의 통화에서 대선 후보 등록을 위한 실무 준비에 착수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직접 이야기했습니다. SBS에 대선 후보 등록 그 마감이 11일이고 12일까지니까 등록이 그 전에 출마를 하려면은 서류 같은 것을 준비해야 되니까 실무 준비에 착수를 했다. 김양정 새미래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낙연 상임 고문께서 뭔가 단호하게 결단을 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 그러나 분명하게 오픈할 시기는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 같다.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할 듯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한덕수 권한 대행이 최근에 민주당 출신 정대철 헌정회장과 회동을 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그 이낙연 상임 고문을 포함한 빅텐트를 구성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때문에 이번 출마 의사를 계기로 여타 대선 주자들과의 연대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진다. 자,
양정 수석 대변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정당이라는 시스템을 갖고 있으니 선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무소속으로 출마하시는 주자들보다는 이길 수 있는 진영을 잘 갖춰져 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이낙연이 이기려고 나오겠습니까? 본인이 지금 뭐 본인 지지율도 알고 어떻게 보면 의석이 한 석도 없는 정당의 상임 고문인데 이기려고 나온다기보다는 반 이재명 전선에 합류하기 위해서 참전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죠. 이낙연은 이재명에게 상당히 이 감정의 골이 깊습니다. 그때 대선 후보 경선에서 2022년에 아깝게 졌죠. 호남에서도 이기고 3차 국민선거인단에서도 이겼는데 그때 그래서 그 결선 투표로 갔으면은 이낙연이 그때 후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계산법이 좀 그때 당 대표가 송영길이었죠. 그래서 송영길이 이재명 편이었으니까 송영길이 그 사퇴한 후보들의 표를 이렇게 계산하지 않는 이 방법으로 해서 51%를 얻어서 과반수가 넘었다 해서 결선 투표를 안 갔죠. 만약에 결선 투표로 갔으면은 그때 이낙연이 후보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대장동 사건이 막 터졌었기 때문이죠. 이낙연 캠프에서 불을 붙인 건데 대장동 비리 의혹이 터지는 바람에 그때 이재명의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을 한 시점이었습니다. 만약 그때 결선 투표를 했으면은 이낙연이 후보가 됐죠. 그리고 이낙연은 또 이재명에게 아주 안 좋은 감정이 있습니다. 그것도 결정적이지만은 그 전에 이 대장동 비리와 관련해서 김용이 구속됐죠. 이재명의 오른팔 김용이 구속됐는데 김용이 왜 구속됐느냐 하면은 대장동 일당에게서 그때 대선 후보 경선할 때 호남의 조직을 만드는 데 필요한 돈 20억 원을 달라고 했다가 8억 정도 받던 중에 대장동 사건이 터져서 더 이상 못 받았죠. 그런데 그 8억을 가지고 이낙연의 텃밭인 호남의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김용이 뛰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입장에서는 내 텃밭에 조직을 만들어 들어오면서 그 부정한 돈을 가지고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것 하면은 이낙연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죠. 평소에 또 이재명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낙연의 대선 출마 의사 표명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빅텐트가 만들어질 수 있는 여지를 넣은 거죠. 또 조금 전에 아시아투데이 기사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한덕수 대행이 정대철 헌정회장과 또 회동을 할 것이다. 자, 정대철 헌정회장은 민주당의 원로죠. 민주당 원로입니다. 그 선대인 정일영 박사 때부터 민주당의 어떻게 보면은 큰 줄기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헌정회장이면 헌정회는 대한민국 헌정회는 역대 국회의원들 모임이죠. 역대 국회의원 한 분만 하면 그 헌정회 회원이 됩니다. 거기는 여야를 막론하고 다 모여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한덕수 대행을 정대철 헌정회장이 지원을 하게 되면은 상당한 파급 효과가 있을 수가 있죠. 외연 확장을 하는데. 그리고 이 한덕수 대행도 원래 전주 출신이어서 호남에서도 좀 어느 정도 득표를 할 수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인데 거기에 이낙연과 나중에 이제 빅텐트 안에 같이 들어가고 또 민주당의 원로인 정대철이 같이 합류를 하고 하면은 그림이 그려지죠. 그리고 또 중요한 매개체가 있습니다. 바로 헌법 개정이죠. 자, 정대철 그 회장은 헌정회를 이끌면서 계속 그 개헌의 필요성을 이야기를 하고 특히 이재명에게도 얼마 전에 전화를 해서 개헌 이야기를 하니까 이재명이 긍정적으로 본인에게는 이야기해놓고 나중에는 내란 정책이 우선이다 하고 발을 뺐다 하면서 이재명을 비난을 했습니다. 정대철이. 자, 그러면 정대철의 최대 과제는 개헌이죠. 헌법 개정. 그런데 한덕수 대행은 본인이 아직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은 뭔가 출마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출마 명분을 그 한덕수 대행은 헌법 개정에서 찾을 겁니다. 특히 임기 단축 3년 정도만 임기로 하고 3년 후에 총선 때 대통령을 새로 뽑아서 4년 중임제로 가는 그것을 하고 물러나겠다. 3년만 하고 물러나겠다. 그러면 임기 단축 개헌이죠. 그럼 이 개헌이라는 매개체로 같이 이렇게 묶일 수도 있는 자, 그런 상황들을 지금 어떻게 보면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긴박하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낙연 대선 출마 의사를 표명을 했고 또 정대철 회장과도 만나고 한독수 곧 등판하고 굉장히 긴박하게 지금 상황이 돌아가고 있죠. 이낙연은 SBS 통화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달 11일이 세안인 대선 후보 등록을 위해서 실무 준비에 착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낙연이 한독수를 돕겠다는 말을 했다고 한 언론이 보도를 했죠. 거기에 대해서 이낙연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돕겠다고 했는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돕겠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위기 극복, 정치 개혁, 사회 통합이라는 세 가지 과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따져봐야 한다. 이 말은 결국은 돕겠다는 이야기가 똑같은 겁니다. 물론 뭐 아무나 아무 생각 말도 안 들어보고 도울 수는 없죠. 그래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정치를 개혁할 수 있고 사회 통합을 할 수 있는 데 대해서 본인과 뜻이 같으면은 돕겠다. 이 말은 돕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예. 그래서 굉장히 긴박하게 움직이는데 그럼 이런 반 이재명 반 이재명 텐트를 치면은 이재명의 집권을 막을 수가 있겠는가? 자, 그 부분이 오늘 아시아투데이 사설에 나와 있습니다.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는 거죠. 아시아투데이 사설 내용입니다. 한덕수 플러스 국민의힘 후보 경쟁력 충분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결과. 저도 이거 보니까는 이런 시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를 하면은 또 다른 측면이 보이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시아투데이가 한국여론평판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지난 25일, 26일 전국 성인 2,0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인데 이렇게 나옵니다. 한덕수 대행이 무소속 후보로 출마할 경우 국민의힘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후보 중 누가 출마해도 25% 지지율로 이재명에 이어 2위를 차지한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한덕수 대행이 국민의힘하고 단일화하지 않고 그냥 무소속으로 출마를 한다. 그냥 무소속으로 출마를 한다. 그러면은 크게 보면 이제 그 3자 대결이 되죠. 이재명이 있고 한덕수가 있고 국민의힘 후보. 지금 4명 중에 누가 될지 모르는데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3자 구도에서 한덕수가 다 2등이다. 국민의힘 현재 후보들보다 앞서는데 국민의힘 후보로 지금 김문수가 나오든 홍준표가 나오든 아니면 안철수가 나오든 한동훈이 나오든 이 사람들과 국민의힘 후보와 한덕수의 지지율을 합치니까 이재명에 근접한다는 이야기죠. 그거는 그만큼 반 이재명이 위력을 발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한덕수를 지지하거나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이 이재명에게 가지 않겠죠. 그럼 이렇게 따로따로 출마를 했을 경우에 그 합치면은 이재명에 근접한 그 비율이 나오는데 합치게 되면 또 시너지 효과가 또 생깁니다. 시너지 효과도 생기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덕수와 국민의힘 후보 두 사람만의 단일화가 아닌 빅텐트를 쳐서 거기에 이낙연도 들어오고 한다면은 그리고 또 정대철 회장 같은 사람들이 청년 지원을 하고 하면은 더 큰 시너지가 생기는 것이죠. 어쨌든 이 아시아투데이 이 여론조사에 의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국민의힘 최종 경선에서 김문수 후보가 승리할 경우에 이제 김문수, 이재명, 한덕수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김문수가 13%, 한덕수가 25%, 그리고 이재명이 42%니까 김문수와 한덕수의 지지율을 합치면 37%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재명은 42%니까는 5%포인트 차이죠. 이걸 얼마든지 역전을 시킬 수가 있죠. 가령 홍준표 국민의힘 후보가 김문수 대선에 나왔을 경우는 홍준표가 16%, 한덕수 25%, 둘 합하면 41% 되죠. 이때 이재명은 42%를 받습니다. 그러면 오차범위 아니죠. 충분히 역전이 가능한 상황인데, 그래서 이 대선 오작 그 5명, 그러니까
그 3명 이렇게 해서 붙었을 경우에 이 세 가지 시나리오를 종합을 해보면은 한덕수 후보와 국민의힘 최종 경선 후보를 합하면은 38 내지 41%가 나온다. 자, 그 상황에서 이재명은 42% 정도다. 그럼 충분히 해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다른 조사에서, 다른 그 갤럽이나 다른 언론사 조사에서는 이렇게 조사를 했었죠. 이재명이 나오고, 국민의힘 후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준석이 나온다. 이렇게 했을 때는 이재명이 독주 체제인데,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은 국민의힘 후보 중에서, 다른, 지금,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로 김문수를 넣으면은 다른 사람, 홍준표를 지지하는 이런 사람들은 그 안에 포함이 안 되죠. 그래서 저도 이런 그 조사 내용을 보면서 저렇게 조사를 하면은 당연히 저렇게 나오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 한덕수라는 변수를 등장을 시키면은 한덕수가 그 사이에서 2등을 하고 2등과 3등의 표를 합치면은 이재명과 대적할 수 있다. 자, 이것은 새로운 시각의 여론조사입니다. 그래서 한대행이 예상대로 국무회의 다음 날인 오는 30일경. 근데 지금 1일로 알려졌죠. 어쨌든 30일이든 1일이든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고 경선 후 여론조사 등을 통해서 국민의힘 최종 후보와 단일화에 성공할 경우 예상을 뛰어넘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2002년에 16대 대선 한 달 앞두고 그때 노무현 민주당 후보, 정몽준 국민통합 21 후보가 극적인 단일화에 성공을 해서 이해창 대세론을 꺾었죠. 자, 지금 진영은 다르지만은 그러면 지금 이재명을 꺾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그 전에 뭐 DJP 연합 이런 것을 보면은 어쨌든 연대를 하면은 이길 확률이 확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일부 아사투데이 지면 신청 분석은 여기서 마치고 잠시 후에 2부 이슈 집중해볼 시간에 들어가겠습니다. 그 전에 아사투데이에서 보내드리는 알부민 광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새롭게 리뉴얼된 알부민 2090 울트라 맥스. 알부민은 간에서 만들어지는 혈관 단백질 성분이죠. 간, 심장 컨디션 개선, 그리고 피로 회복, 신체 기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된다고 합니다. 아투TV 구독자분들을 위한 단독 특가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2박스를 구매하시면 1박스 더 드리는 파격적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아래 전화로 지금 전화 주셔서 주문해서 드시고 환절기 건강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의 이슈 집중해 봅니다. 첫 번째는 국민의힘 경선 주자들의 닮은 듯 다른 한덕수 마케팅. 제가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자, 뭐냐 하면은 일단 지금 내일 4강이 가려지지만은 4명의 국민의힘 후보 어떻게 보면은 거의 다 비슷한 이야기들을 하지만은 자세히 따지고 보면 4인 4색입니다. 4인 4색. 각자 색깔이 다르죠.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를 하겠다고 하지만은 자세히 뜯어보면 서로 다릅니다. 잠시 제가 그것을 정밀 분석을 한번 해보죠. 말 가지고. 그리고 그 전에 지난번 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안철수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도 4인 4색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파 2사람, 찬성파 2사람이 지금 4강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이걸 때문에 표가 이제 갈릴 수가 있죠. 자, 여기서 가장 4인 4색인데 탄핵 찬성 반대 2사람인데 탄핵에 가장 강하게 반대했던 김문수 후보는 그것은 사과 문제는 나중에 할 그 시기가 되면 꼭 해야 되겠지만은 그 전에 따져봐야 될 게 있다. 뭐냐? 탄핵이 왜 탄핵이 됐느냐? 2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민주당 책임이 있다. 민주당 책임부터 논의를 해야 된다.
계엄을 선포하게 된 것이 결국은 탄핵으로 갔는데 계엄 선포하게 된 이유가 이 민주당의 폭거, 국정마비에 가까운 폭거에 있었다. 그럼 민주당이 잘못을 따져야 된다. 민주당이 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을 편성을 해서 예결을 통과시켜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위기감을 느꼈을 것이다. 이것은 헌재 선고문에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책임부터 좀 따지자. 왜 자꾸 결론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느냐. 결과만 가지고. 민주당이 그 시점에 지금은 30명이지만 22명에 대한 무더기 탄핵 수찬을 발의를 하지 않고 예산 폭거를 안 하고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무리수를 두지 않았으면 이 상황까지 오지 않았다. 그 이야기를 먼저 따지자는 것이고, 김문수 후보는 또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한동훈에게 출마 자격이 있느냐. 한동훈. 이렇게 된 상황을 국회에서 만든 것은 한동훈이다. 왜냐하면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처음에 부결이 됐는데 한동훈이 본인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다. 이것을 어디서 전해 듣고 첩보 같은 것을 전해 듣고 바로 직무 정지를 시켜야 된다고 하면서 탄핵 찬성으로 돌았었죠. 자, 그래서 탄핵 찬성으로 돌아서는 바람에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의결이 됐기 때문에 108명이 딱 뭉쳐 있으면 그러지 않을 텐데 의결이 됐기 때문에 이 헌재로 넘어가서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 아니냐.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탄핵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가장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한 사람은 홍준표 후보인데, 홍준표 후보는 탄핵 사과 문제에 대해서는 그건 내가 최종 후보가 되면 검토하겠다. 이러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안철수는 처음부터 탄핵 찬성을 했죠. 그래서 탄핵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자, 안철수는 탄핵 찬성을 했죠. 탄핵 주도를 한 인물이 바로 한동훈입니다. 그런데 같이 지금 국민의힘 경선에 뛰고 있죠. 어쨌든 탄핵 주도를 했는데 한동훈은 나는 계엄 저지 후에 반복적으로 사과를 해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중도층, 본인이 중도층을 타깃으로 잡고 있죠. 이번에 50대 책임당원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인데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역선택 방지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자하고 무당층만 투표를 하죠. 자, 그래서 거기서 국민의힘 지지층보다는 무당층, 일종의 중도층을 향해서 계속 메시지를 던지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은 탄핵 사과에 대한 사인사색이고, 이 빅텐트, 그러니까 한독수 대행을 비롯해서 장외에 있는 사람들, 국민의힘 밖에 있는 사람들과 빅텐트를 쳐야 되느냐. 여기는 일단은 전부 다 이제 수긍을 합니다. 그 전에 홍준표나 안철수, 한동훈, 김문수 후보를 제외하고 이 세 사람은 부정적이었죠. 부정적이었는데 지금 빅텐트 치면은 그거 수용하겠다. 한독수와의 단일화도 수용하겠다. 그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말이 다 바뀌었죠. 뭐냐면은 지금 경선에 한독수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죠. 한독수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파나 중도층 중에서 그 한독수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국민의힘 경선에서 누구를 선택을 할까요? 한독수는 거기 안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독수 대행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경선에서 본인이 대선 후보로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되면은 한덕수와 단일화를 하겠다고 가장 강하게 약속을 하는 사람을 찍겠죠. 한덕수를 지지를 하니까. 한덕수와의 단일화에 긍정적인 사람을 찍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변수가 국민의힘 후보 경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 앞다퉈서 단일화 또는 빅텐트에 찬성을 한다. 그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도 결이 조금씩 다릅니다. 자, 김문수 후보. 국민의힘 어떻게 할 것이냐. 단일화 로드맵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 콘클라베 방식 또는 여론조사 단일화를 검토하겠다. 아주 적극적이죠. 콘클라베는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선종을 하셔서 새로운 교황을 지금 선출해야 되는데 교황 선출 방식이죠. 누군가 한 사람으로 될 때까지 끊임없이 토론하고 담판을 하는. 자, 그래서 교황 선출식 담판을 해서,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한독수와
한덕수와 이낙연과 김문수다. 그러면 단일화 해야 되면 세 사람이 모여서 끊임없이 대화를 해서 단판에서 한 사람으로 뽑겠다는 거죠.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여론조사로 단일화를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김문수 가장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홍준표 후보도 좀 적극성을 띠기 시작합니다. 한덕수 효과가 있으니까. 한덕수 대행 등과 토론을 2번 한 후에 원샷 국민 경선으로 단일화하겠다. 원샷. 토론 딱 2번 하고 원샷.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안철수는 좀 본인에게 좀 유리하다고 스스로 판단을 하는, 지금 4강 중에서는 지지율이 제일 낮은 걸로 나오지만은 이재명과 가상 대결을 할 때는 안철수가 조금씩 그 유의미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는 단일화 방법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철수 본인이 이제 됐으면은 안철수를 지지하느냐 한덕수를 지지하느냐 이렇게 묻는 게 아니고 안철수가 이재명하고 붙었을 때 한덕수가 이재명하고 붙었을 때 양자 대결 경쟁력 조사로 단일 후보를 선출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결이 조금씩 다른 것이죠. 본인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이 방안들을 지금 내놓고 있는데 한동훈이 궁금하죠. 한동훈 후보도 지금 후보 경선에 한덕수 그 효과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단일화 안 한다고는 말 못하고 단일화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물으니까 한덕수 권한 대행 공식 출마 의사를 밝히면 단일화에 나서겠다. 아직 밝히지 않았지 않느냐. 밝히면은 그때 이제 입장을 말하겠다는 거죠. 이 말은 가장 소극적인데 단일화에 가장 소극적인데 만일 한동훈 후보가 국민의힘 경선의 최종 승자가 되면은 한덕수 대행과 단일화를 하는데 좀 걸림돌이 있을 것으로, 좀 차질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도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때 이제 지지율이 어느 상황이 됐을지는 그것이 가장 큰 변수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단일화 가능성이 그만큼 낮아진다는 것은 뭐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국민의힘 경선 주자들 이야기를 드렸고 이제 이재명이 한덕수 등판에 초긴장을 하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어제 무슨 뭐 총통 뽑는 줄 알았습니다. 총통. 어제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됐는데 참 여기가 이 정말 자유민주정당이 활동하는 자유민주정당에서 뽑힌 결과가 맞는지 의아할 정도인데 이재명 전국 누적 득표율 89.77% 반올림하면 딱 90%죠. 90% 득표율로 뽑혔습니다. 2등이 김동연인데 6.7%, 3등 김경수 3.36%. 자,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일종의 덜러리를 써준 거죠. 덜러리를 써도 유의미하게 한 2자릿수라도 해서 2등을 하면은 뭔가 의미도 있고 할 텐데 이 상황으로는 무슨 뭐 의미를 찾을 수가 없죠. 근데 이 득표율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은 좀 본인도 민망할 텐데 얼마나 이게 압도적인 건가 하면은 그 민주당의 이 상징적인 DJ가 대선 후보 될 때 78.4%였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높죠. 10%포인트 이상. 이런 것은 결국은 이 룰을 자기 마음대로 다 바꿔놨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선거인단 모집을 해서 투표를 하던 것을 아예 그냥 권리당원하고 대의원 절반, 여론조사, 그것도 민주당 지지자, 무당청만 가지고 여론조사 절반 이렇게 해서 바꿔놨기 때문에 룰 다 바꾸고 그리고 뭐 권리당원 대의원 같은 경우는 현역 국회의원들의 입김이 강하죠. 근데 국회의원들 전부 다 친명계로 다 바꾸고 비명 행사시키고 다 이렇게 준비를 해왔던 겁니다. 그럼 이게 나중에
만에 하나 이재명이 집권을 하게 돼도 그 안에서 좌파 진영 안에서 견제를 할 세력이 없는 거죠. 싹을 다 잘라버린 거죠. 그래서 무소불위로 뭐든지 할 수 있는, 심지어 안에 내부에서 통제자 장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재명 집권이 그만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막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어제 이재명이 선출되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이제 대선에 참여하는 문제, 한덕수 대행이 대선 참여해서 빅텐트를 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속으로 두렵겠죠. 이 두려움의 표시를 이재명은 어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끊임없이 내란 세력의 귀환을 노리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된다. 자, 내란 세력이라고 못을 박아버립니다. 그 한덕수 대행조차도 경계심을 가지고 내란의 극복을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 내란을 극복하고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 회복을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느냐, 이재명이. 명백한 중범죄자를 봐주는 게 정치적으로 바람직한지 국민들의 판단에 따를 일이 아닌가 싶다. 난 이 이야기 듣고 자기에게 하는 줄 알았습니다. 자기에게. 명백한 중범죄자. 한덕수를 이야기하는데 본인 이야기죠. 그 중범죄, 지금 가령 예를 들어서 대북송금 대북송금 사건, 이것은 북한 조선노동당에 800만 달러 뇌물 준 혐의죠. 100억 원 이상, 1억 원, 1000만 원 이상이면 특가법입니다. 특가법상 뇌물죄. 문재인도 지금 특가법상 뇌물죄죠. 특가법상 뇌물죄는 징역 10년 이상 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한 중범죄입니다. 그 중범죄자죠. 이재명 본인이 중범죄자죠. 그런데 한덕수의 이 출마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좌파 패널들도 요즘 한덕수 대행이 출마하는 데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도 저도 그 TV 프로그램에 나갔었는데 TV조선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좌파 패널이 지금은 국가를 안정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때다. 그런데 대통령 권한 대행이 사표를 내고 나서 출마를 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한덕수 대행을 탄핵을 해서 직무 정지를 시켰던 게 민주당이죠. 대통령 권한 대행 되자마자 고분고분 자기들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다고, 다른 명분은 됐지만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다고 탄핵을 해서 직무를 정지를 시켰습니다. 그 바람에 최상무 권한 대행이 대행을 했죠. 그리고 나중에 헌재가 기각을 해서 다시 원상복구를 시켰기 때문에 민주당이 탄핵을 한 게 명분이 없다는 것이 자기들 편인 헌재에 의해서도 확인이 된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말 고분고분 듣지 않는다고 대통령 권한 대행에서 끌어내 버렸는데, 그때는 그러면 대통령 권한 대행이 한덕수가 아니어서 아니어도 국정 혼란이 안 생기고, 지금 한덕수 대행이 퇴임을 하면은 국정 혼란이 생긴다.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도저히. 거기다가 대통령 출마 자격을 이야기하려면은 진짜 중범죄자인 이재명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그리고 대통령이 되면은 대혼란이 불을 보듯 뻔하죠. 헌법 84조 해석 문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느냐, 계속되느냐. 이 대혼란이 불을 보듯 뻔한데, 그걸 혼란이 되든 말든 어쨌든 자기 방탄을 위해서 끝까지 대선을 출마를 하는, 그 출마 자격을 따지자면은 한덕수 대행보다 몇십 배, 몇백 배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이재명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조차도 명백한 중범죄자를 봐주는 게 정치적으로 바람직한가는 이야기를, 어처구니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조금 전에 속보가 하나 들어온 게 있는데 이겁니다. 자,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를 한다. 경찰 반부패 수사대가
한덕수 재판관 지명에 대해서 수사를 착수를 했다. 국회에 자료를 요구를 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한덕수 대행이 그때 헌법재판관 후보자, 그러니까 대통령목 2명을 지명을 했죠. 대통령목 2명을 지명을 했는데, 이완규 법제처장하고 함상훈 서울고법판사를 지명을 했죠. 그런데 지명을 한 것이 직권남용이다 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어디서 고발을 했느냐. 윤석열 대통령 취임 초부터 광장에 나가서 사퇴하라고 막 외쳤던 비상행동이라는 그 좌파 모임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을 한 것은 직권남용이다. 그리고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을 했는데 이게 그 서울경찰청 반부패 수사대에 배당이 됐는데 바로 이 시점에 경찰이 브리핑을 해서 우리 수사 착수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경찰은 문재인 정부 때 검경 수사권 뭐 조정을 하면서 검찰의 힘을 빼기 위해서 경찰이 엄청나게 힘을 실어줬죠. 지난번에 그 윤석열 당시 대통령 무슨 뭐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도 경찰의 행태들이 나타났는데 경찰이 이 시점에 한덕수 재판관 지명 수사를 착수를 했다고 브리핑을 합니다. 이것이 과연 순수한 수사 착수인가? 이재명에 대해서는 수사도 할 게 상당히 많습니다. 다 멈춰놨죠. 정자동 비리 의혹 사건, 뭐 후원금 쪼개기, 재판 받는 거 말고 수사 대상도 상당히 많은데 전부 다 멈춰 세워놨는데 한덕수 수사 착수한다. 경찰청 관계자가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자들한테. 지난 10일 관련 고발장을 접수해서 현재 서울청 반부패 수사대에서 관련 자료 분석 등 절차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하고 있다. 국회를 상대로 여러 자료를 요청을 했다. 자료를 확인하고 원칙에 따라 수사할 예정이다. 소환 조사를 한다 안 한다고 현장에서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다. 거의 뭐 급박을 하네요. 이게 시민단체 비상행동이라는 데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인 헌재 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해서 직권남용을 저질렀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 2명을 지명한 데 대해서는 또 가처분 신청까지 내서 그것을 인용을 해서 2명에 대한 지명 절차가 진행도 못되게 해놨죠. 그러니까 다수당을 가지고 있는 이재명이 지금 사법도 거의 다 장악을 했습니다. 지금 판사들에서 판결 내리는 거 보면은 헌법재판관들도 판사 출신들이죠. 재판관들 판결 내리는 거 보면은 전부 다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이 사람들이 주동이 돼서 전부 다 이념 성향에 따른 정치 판결을 막 내리고 있죠. 거기다 경찰까지 이렇게 이 시점에 이렇게 그 수사 착수했다 이렇게 브리핑을 하는 것은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을 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한덕수 어쨌든 그만큼 이제 한덕수의 파괴력이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재명이 중범죄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경찰이 뭐 수사를 하고 막 이런 상황이 지금 진행이 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에게 두 가지죠. 하나는 태풍, 하나는 폭풍, 돌풍인데 한덕수의 돌풍. 제가 선례를 말씀드렸다시피 한덕수의 돌풍. 그리고 조이대의 폭풍이 또 밀려오고 있습니다. 조이대 폭풍. 아시다시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에서 굉장히 속도를 빨리 하고 있죠. 대법원 2부에 돌렸다가 그것을 조이대 대법원장의 직권으로 바로 2시간 만에 전원 합의체로 돌렸고 전원 합의체로 돌린 지 2시간 만에 첫 합의 심리를 열었고 그 다음에 이틀 있다가 다시 또 합의 심리를 열어서 2번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지금 법조계에서 들리는 말에 의하면은 세 번째를 하면서 바로 선고를 할 수도 있다. 바로 선고를 할 수도 있다. 는 말까지는 나옵니다. 물론 선고 기일은 그 전에 뭐 지정을 뭐 하겠죠. 아니면은 세 번째에서 선고 기일 지정을 하고 바로 한 이틀 있다가 뭐 선고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지금 6월 3일 대선일 전에가 아닙니다. 6월 3일 대선일 전에 하면은
가령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죠. 이 대선 후보 등록이 5월 11일, 12일인데, 자, 이재명이 대선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해서 이제 민주당 후보로 등록을 했는데, 그때 후보로 등록해서 뛰고 있는데 대법원에서 이것을 파기 재판을 해버렸어. 자격을 박탈을 해버리면은, 그러면은 출마를 못 하죠. 그러면 민주당에서 후보 등록이 끝났으니까는 선수 교체도 못 하죠. 자,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이제 안 된다 해서 하는 것이 5월 10일, 그러니까 그 다음 뭐 11일이 후보 등록 시작하니까 5월 10일까지 이 결론을 내린다. 이제 시기 문제는 그렇습니다. 시기 문제는 그때까지 결론을 내린다는 쪽으로 가고 있고, 심지어 이번 주도 가능하다. 왜냐하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황금 연휴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연휴 다 하면은 바로 10일 바로 뭐 다가옵니다. 그래서 연휴 시작되기 전에 선고를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 시기는 이제 그렇고, 이 내용이 문제죠. 내용이 지금 세 가지가 거론이 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민주당이 간절히 원하는, 이재명이 간절히 원하는 검찰의 상고를 기각을 하고 무죄로 확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 민주당에서 아마 자기들끼리 애써서 서로 이제 자위하느라고, 스스로 위로를 하느라고 이렇게 신속하게 하는 것은 이재명에게 날개를 달아주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을 하고 무죄 취지로 무죄로 끝내버릴 것이다. 이렇게 하지만은 2심 판결이 워낙 황당하기 때문에 지금 최고의 법관들이 모여있는 대법원에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유죄로 돌릴 것이다. 는 이야기가 더 많습니다. 유죄는 이 두 가지 경우가 있죠. 하나는 파기 재판을 해서 이 대법원이 직접 형량을 선고를 해버리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사례가 별로 없고 해서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는 않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것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는 것이죠. 예, 죄송합니다.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게 되면은 그 시점까지는 이재명의 피선거권이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데 결국은 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되면은 무죄로 바뀌지는 못하고 고법에서 다시 이제 그 형량을 정하게 되죠. 그 상황이라면은 사실상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바로 확정 판결이 되면은 이 피선거권이 박탈이 돼서 대통령직을 내놔야 되고, 그럼 다시 이 대선을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 가장 유력한 것이 법조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인데,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하면서 대법원이 그러면 이 사건이 만약에 이재명이 집권을 해도 계속 재판이 진행되느냐, 그것을 결론을 같이 내려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헌법을 전담을 하는 대법원의 재판연구관들이 있죠. 그 재판연구관들이 투입이 됐다. 그래서 이제 헌법 84조 불소추 특권에 대한 유권 해석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는 말이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어떤 이야기냐 어떤 시나리오냐 하면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되 재판을 중지시킨다. 더 이상 재판 진행 안 한다. 불소추 특권을 그런 식으로 재판 중단으로 이제 해석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대법원에 어떤 뭐 그런 권한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재판을 중단시킨다. 그리고 5년 후에 그러면 이제 다시 만에 하나 이재명이 집권하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5년 후에 이거 다시 재판하는 그 상황인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한시적 면죄부를 주는 결론이 되죠. 한시적 면죄부. 그렇게 하면은 엄청난 반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재판은 계속 이제 진행이 돼야 됩니다. 재판이 진행이 되면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면은 고등법원에서 자기들이 형량을 다시 정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벌금 한 80만 원 정도로 하면은 뭐 그대로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100만 원 이상으로 하면은 대통령직이 박탈당하죠. 그런데 어쨌든 결정을 해야죠. 헌법을 완전히 이 84조로 무시를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더라도 재판은 계속 진행이 돼야 된다. 이쪽에 지금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일부에서 그때 뭐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가 이 자기가 무슨 정보가 있는데 정확한 소식 등에게 들었는데 무죄로 끝낸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검찰의 이 상고를 기각을 해서 무죄로 끝낸다고 하는 정보를 들었다. 이런 이야기 하지만 그 3주 전에 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모릅니다. 이 시기는 그 선고 시기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렇게 좀 앞당기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뭐 주심 대법관도 있는데 그거 할 수가 있지만은 판결은 12명의 대법관들이 헌재하고 다릅니다. 헌재는 무슨 뭐 만장일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번에도 그런 흔적이 막 보이죠. 만장일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뭐 속닥속닥하고 하지만 대법원은 그렇게 안 합니다. 딱딱 개인이 일종의 투표를 하죠. 그 대법관으로 임명된 지 가장 최근에 임명된 사람부터 차례대로 투표를 하고 마지막에 제일 고참이 하고 그 다음에 이 대법원장은 거기서 이제 그 다수의 힘을 실어주는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 재판관들이 그러니까 대법관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지금. 그래서 결과가 어떤 쪽으로 나올지도 짐작을 하기가 어렵죠. 다만 2심의 무죄 선고가 모든 법률가들 대다수 법률가들이 볼 때 너무 황당하다. 뭐 발언을 이렇게 하나하나 토막 냈다든가 협박을 받았다고 한 거짓말을 뭐 국토부로부터 협박받았다고 한 거짓말을 과장된 의견 표현했다. 이렇게 한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법관들이 많기 때문에 대법관들이면은 이 가장 최고에 올라가 있는 판사들이죠. 그럼 그쪽에서 개별적으로 다 판단을 하면은 결코 이것은 무죄가 나올 수가 없다는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지금 한덕수 대행의 출마 그리고 조희대 그 대법원장의 이 신속 판결 시도 이런 것들이 이재명에게 두 가지 큰 회오리가 될 텐데 쓰나미가 될 텐데 어쨌든 이재명의 집권을 막아야 되는 이유가 또 하나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뭐냐면은 내란 특검법을 발의를 했는데 최근에 이 내란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지금 처리하지 않고 본회의 처리를 6월 중에 하겠다. 이런 방침을 민주당이 밝혔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일단 내란 특검법은 저번에 한번 발의가 됐지만은 거부권 행사를 하고 그리고 이게 그 재투표가 부결이 돼서 폐기가 됐는데 다시 이제 발의를 하는 거죠. 만약에 만에 하나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은 거부권 행사 안 하죠. 그러면 이 법안은 그대로 6월 달에 그러니까 6월 3일에 만에 하나 이재명이 이기면은 6월 달에 거부권 없이 내란 특검법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내란 특검법이 완전히 이 우파를 괴멸시키기 위한 그런 특검입니다. 수사 대상을 6개에서 11개로 늘렸고 특검 후보를 민주당하고 조국당이 한 명씩 추천하고 그중에서 이제 이 대통령이 뽑는 거죠. 만약에 이재명이 만에 하나 되면은 이재명이 고르는 거죠. 수사 인력도 155명에서 203명으로 늘렸고 그리고 이 사건을 하면서 다른 인지된 사건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도 똑같이 합니다. 김건희 특검법도
여러 가지 하면서 인지된 사건 다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수사를 못하는 곳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 대란 특검법하고 김건희 특검법은 바로 정치 보복의 수단입니다. 우파 진영 모든 것을 샅샅이 뒤져가지고 그때 문재인 때 집권하고 나서 무슨 적폐청산 TF라는 걸 각 부처에 만들었죠. 각 부처에 만들어서 이잡듯이 뒤져가지고 어떤 올가미를 세우고 프레임을 만들어서 한 1000명 정도를 수사를 하고 한 200명 정도 기소를 하고 막 했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한 지금 준비를 벌써 하기 시작을 했다는 게 바로 이 내란 특검법 재발입니다. 이것뿐이 아니죠.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는 이 정치 보복 그리고 헌법 84조에 의한 사회 대혼란 자 그리고 이 거부권 없는 지금 양곡법도 지금 처리하겠다고 3번이나 폐기가 된 양곡법도 다시 지금 이재명이 다시 발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양곡법, 노란봉투법, 25만 원 지원법 이런 포퓰리즘 성향 강한 거 국가 정체성을 흔들 수 있는 거 이런 법안들도 지금 다시 막 시작을 했습니다. 마치 자기들이 집권을 한 것처럼 지금 행동을 하고 있죠. 그걸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개인의 집권을 막는 게 아니고 국가 정체성이 흔들리는 우파가 괴멸되는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지금 한독수의 돌풍 그리고 조이대가 몰고 올 폭풍 이것이 제대로 이재명 집권을 저지하는데 사용이 돼야 합니다. 네, 4월 28일 보내드린 송건의 현장 정치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 좀 더 그때 다음 주 월요일에는 상당히 큰 변화가 있을 겁니다. 이번 주에 국민의힘 후보 이강호라 하고 한 명으로 후보 선출되고 한독수는 그때 나와 있을 거고 후보 단일화를 아마 클라이막스에 가 있던 그런 시점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PD께서 긴급하게 보내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결박입니다. 연휴라서 다음 주 월요일은 결박이고 그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여러 가지 판가름이 나 있을 겁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방송이 쉽니다.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